안녕하십니까. 세종이도의 눈물 저자 김허균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소진과 장이 얘기 그리고 관중과 포수가 얘기를 하면서 아주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마릉전투에서 방연이 이 나무 밑에서 잠들다. 이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결국에 전투에 승리했지만 손빈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바위에서 뛰어내리는데 그거는 아마 역사적인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손빈이 자기 마음이 그와 같이 아마 추락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장사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천하를 통일했던 진시황의 얘기를 여불이라고 하는 천하 최고의 장사꾼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여불이는 원래 자그마한 한나라의 상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도 상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상수를 배워서 그야말로 천금을 가지고 있는 상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여불이가 하루는 집에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무리 장사를 잘 해도 이게 진짜 이익이 많이 남는 장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장사가 가장 많이 남는 장사일까요? 이때 여불이의 아버지는 역시 거상답게 장사는 사람 장사가 최고 이문이 남는 장사다. 이렇게 답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여불이가 시장에 전대를 돌아보면서 웬 노인을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노인이 자네는 장사를 왜 하시는가?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한다라고 했죠. 그런가? 그러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하겠는가? 하고 또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전날 아버지하고 대화했던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을 얻는 장사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빙긋이 웃으면서 그래 보시게나 하고는 순간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없어졌습니다. 자, 여불이는 이때 조나라로 장사차 다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늘 아버지와 노인이 해줬던 얘기를 그 마차 안에서 생각을 되뇌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운명이랄까요? 당시 진나라에서 아주 왕위에 올라갈 수 있는 서열이 저 20번째도 넘는 왕족들 거지 하나가 조나라의 인질로 잡혀와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불이는 살짝 궁금해서 본인이 이제 장사꾼 집안의 사람이니까 왕족은 어떻게 생겼나 하고 살짝 구경을 갔는데 이게 물건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영이인이라는 안국군의 숫자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아들 중에 하나였던 볼모였습니다. 여불이는 그때 그럼 내가 한번 오늘부터 사람 장사를 한번 해보자 마음을 굳히고 안국군에게 다가갔습니다. 공자님에게 제가 큰 대문에서 사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자가 그래도 왕족이죠.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내가 큰 대문에서 살려면 나를 큰 대문에서 살게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거였습니다. 여불이는 한술 더 떴죠. 그러면 한 나라를 가지시겠습니까? 공자 영이인은 깜짝 놀랐죠. 이거 인물됨이 한번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이구나. 그날로 여불이와 그 공자 이인은 단짝이 되어서 앞일을 도모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불이는 그 공자가 왕이 되거나 혹은 황제가 되어야만이 자기가 큰 대문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인을 어떻게든 한번
왕족 떨거지에서 왕위를 한번 계승시켜보자 하는 생각으로 자기가 여태까지 벌어서 축적했던 금은 보화를 그에게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럴듯한 마차와 그럴듯한 옷과 그럴듯한 집을, 저택을 마련해주고 그에게 많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많은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전국시대에 맹상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모든 재주가 있는, 도둑이 됐든 혹은 모든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전부 규합을 해서 나중에 그가 살 길을 여는 그런 맹상군의 예를 생각하면서 바로 왕족떨거지 이인에게 많은 사람들, 실력가들, 제가들도 좋고 혹은 무쇠를 다루는 사람들도 좋고 칼을 잘 쓰는 사람도 좋고 사람들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부리는 그 안국군의 떨거지 왕이 어떻게 하면 왕이 될 수 있을까 연구하면서 마침 안국군에게는 화양부인이라는 정실이 있는데 화양부인에게서 아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부리는 바로 그 영이인과 그 화양부인을 매개로 하는 작전을 구사합니다. 금은보화를 열심히 선물로 화양부인께 보내면서 화양부인의 양자가 되기를 간청하였습니다. 화양부인은 그래 안 해도 자식이 없는, 아들이 없는 판에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다른 후실의 아들이 자기를 그렇게 존중해주고 선물을 하고 극진히 모시니까 마음이 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인 안국군에게 여성들이 이불 속 송사라고 그랬죠. 안국군을 구워 삶았습니다. 결국 이 이인 떨거지는 화양부인의 양자, 즉 안국군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안국군의 형이 이미 태자로 내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국군이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또 희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늘이 도와서일까요? 이 안국군과 태자의 아버지가 소양왕인데 50년 가까이 왕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들도 늙어갔고 결국 태자도 함께 늙어갔습니다. 소양왕이 왕위를 물려주고 1년간 상을 치른 다음에 아플싸 그만 태자가 3일 만에 왕위를 물려받은 3일 만에 딸거덕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바로 투자했던 안국군이 여부리의 계책이 그대로 명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안국군이 태자로 승격이 되고 바로 왕위를 계승하게 된 것입니다. 이가 바로 효문왕입니다. 바로 안국군의 둘째 아들이었고 그리고 이인의 친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로 화양부인의 양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태자로 바로 승격이 되는 이러한 장사를 여부리가 성공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화양부인의 눈에 들기 위해서 이 이인은 여부리의 계책대로 화양부인을 만날 때마다 화양부인은 원래 초나라 사람입니다. 초나라 복식을 하고 선물을 가지고 늘 어머님을 뵙고 어머님 앞에서 너무 뵙기를 간청했다고 우는 연기까지 할 정도로 어머님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화양부인이 이인의 이름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면서 초나라의 아들이라고 해서 자초라고 이름을 지어줬고요. 이 자초는 또 안국군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효문왕도 3년 만에 덜커덕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여부리가 투자한 이인 자초, 이 자초가 바로 장양왕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인이 자초가 장양왕이 되기 전에 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여부리에게는 많은 가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정부인 말고 후실들 중에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바로 조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일부러 자초를 자기 집에 초대하여 이 조이가 술상을 보게 하고 자초는 이 여자에게 단박에 빠져서 여부리에게 그 여자를 자기에게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부리는 짐짓 기분 나쁜 듯
화를 내면서 어찌 그런 걸 요구하십니까? 거절하다가 못 이기는 척 자신의 여자를 바로 자초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초에게 조의를 줄 때 역사적으로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부리의 씨를 주어서 보냈다는 얘기, 하나는 여부리의 씨가 아니라는 얘기. 나중에 이 자초가 왕이 되었을 때는 조이라는 여자가 임신한 지 12개월 만에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양정, 시왕제 정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산부인과 전문가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니, 12달 만에 옛날에 얘를 낳은 얘가 있습니까? 산부인과 의사가, 예, 12달 만에 낳은 얘도 있지요. 그러면 여부리의 아들일 가능성은 없지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죠. 그러면 여부리의 아들이 아닌 게 확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세상에는 어떤 것도 정답은 없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에 여부리의 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전개할까 합니다. 만약에 12달을 버틴겨서 엄마 뱃속에 나왔다고 하면 그 아이는 반드시 장애를 갖고 나온답니다. 혹은 장애에 가까운 전응아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왕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12달 만에 낳았다는 것은 아마 속설일 테고, 결국에는 10달 만에 낳았다 하면 자초에게 가서 12달 만에 낳았으니 2개월 후에 시왕 조이가 자초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나 오늘은 좀 재미도 있게 엮어가는 그런 의미에서 여부리의 씨를 조이가 안고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 자초는 조이라는 여자를 맞아들여서 정을 나라 불러들고 정을 태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초라는 분이 태자로 삼았지만 이 조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완전히 여새꼴이었습니다. 남자를 너무 밝혀서 이미 이거를 여부리는 알고 있었고 그런 여인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만 자초도 조이의 잠자리에 시달려서 있는지 아니면 국사에 시달려서 있는지 떨커덕 또 일찍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시왕 정의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7, 8살 때 정도에 떨커덕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부리가 자초하고 계약 맺은 대로 이미 총리 대신이 돼서 나라를 이제 좌지우지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왕자 정이, 태자 정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여부리가 슬슬 겁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부리는 조이하고 밀실에서 옛날에 자기 첩이었기 때문에 미래를 즐겼습니다. 자초가 죽고 난 뒤에 미래를 즐겼습니다. 근데 이 조이는 당시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얼마나 색을 밝히는지 여부리가 넌더리를 칠 정도로 색을 밝히는, 한번 휘어 감으면 놔주질 않는 겁니다. 그 여부리가 이때 이제 생각을 해냅니다. 이 여인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저 똑똑한 정에게 들통이 날 테고, 그러면 자기는 안위를 책임질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책을 마련한 것이 바로 또 오늘의 주인공인 노예라는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노예는 누구냐면 다리 밑에서 걸식을 하지만 산의 진미에 끼니를 걸러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체격도 크다라고 좋을 뿐더러 남자의 거시기가 대단히 발달된 그런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당나귀 사부 밑에서 그러한 화류계의 기술들을 완전히 획득을 해서 대갓집 마님들을 전부 다 농락하던 그런 아주 화류계의 최고 걸출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부리가 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이를 떼어낼 방법을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노예, 근데 그 물건이 얼마나 크든지 노예라고 부르기보다는 노대라고 불렀어요. 노대를 불러서 그의 능력을 보니 세상에 그 성기에다가 수레바퀴에 굴대를 끄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1식경이고 2식경이고 그거를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관람료를 가지고 시정 잡바들한테 술을 사고 하니 또 인기도 또 대단했고, 또한 그 대갓집의 마님들의 잠자리 시중을 들으니 그가 또 대단히 인기가 있었던 인물이었던 모양입니다. 도덕적으로 참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어느 날 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노예를 좋아하는 여인 둘이 서로 노예를 갖기 위해서 질투를 하다가 그만 한 여자가 정신이 헷가다가요, 다른 여자를 가슴을 도려내고 음부에 칼을 수십 방을 찌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부리는 때는 이때다 하고 그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국문을 하여 그 당시에 죽이기는 아까우니 거세를 하겠다고 장안에 소문을 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백정에게 당나귀의 거시기를 가져오게 해서 그걸 마치 노예의 거시기를 잘라낸 것처럼 연극을 하게 하고, 노예는 또 완전히 그 연극의 여부리의 계책대로 하여 환관이라는 그러한 직책으로 태우마마를 모시는 궁으로 불려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재미나는 것은 그 당나귀 같은 물건을 장대에 걸어놨을 때 장안에서는 남자들도 이름 모를 한숨을 쉬었고 여자들도 이름 모를 한숨을 쉬었답니다. 얼마나 그 물건이 장대했던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가 드디어 조이의 궁으로 불려 들어가는데, 그 불려 들어간 그날부터 3일 동안 궁 밖으로, 궁 안으로는 음식만, 내실로는 음식만 들어가고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마천의 사기에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3일 만에 나왔을 때 조이는 얼굴에 화색이 반들반들 돌았고 노예는 거의 초죽음이 돼서 나왔더라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시죠? 이거 19금입니다. 그 뒤로 아뿔싸 조이가 그만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아니 환관하고 지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졌나요? 그래서 조이가 잔깨를 깨내어 왕자 정에게 나에게 나쁜 기운이 있어서 이곳을 떠나서 다른 성에 가서 지내야 되니 자기를 보내달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자 정은 그렇게 대정궁으로 조이를 보냈고, 조이는 거기에 환관 노대를 들어가서 또 역시 밥 먹는 숫자보다는 안 나오는 숫자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둘이 그렇게 지내면서 아들을 하나 낳고 또 2년 뒤에 아들을 또 하나 낳아서 둘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자 정이 이제 20살이 돼서 성인식을 치르며 행사를 하는데 바로 어머니가 계신 대정궁에서 성인식을 치르겠다고 하여 갔습니다. 이제 그 대정궁에서 난리가 났죠. 아이들을 숨기고 환관 노대는 환관 역할을 환관인 것처럼 하고 이렇게 잘 하던 중에 궁중에서 황제가 전해준 음식과 술로 건어하게 먹다 보니까 노대가 그만 술에 취했습니다. 어느 대신 둘이 술에 취해 기분 좋게 바둑을 두고 있는데 거기서 훈수를 뒀던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술에 취해서 그만 내가 왕의 계부인데 너희들이 내가 훈수 둔다고 뭐라고 하느냐라고 망발을 하게 되었고요. 그 얘기를 들은 대신이 기분이 나빠서 그 장소를 빠져나가는데 이 황제 정이 얼마나 눈매가 맸었습니까? 그 대신을 붙잡아 세웠습니다. 왜 네가 내가 베푸는 연애를 그만두고 가려 하느냐? 그 대신은 겁에 질려서 시황제의 눈빛에도 이미 완전히 제압당해서 사실대로 아이를 둘 낳고 환관 노예는 사실 생식기를 잘린 게 아니다. 이런 일은 여부리가 한 거다라는 것을 실토를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환관 노대는 말 5마리가 끄는 거열형에 채워져서 사지가 찢겨 죽었고, 근데 이 노대가 어떻게 한번 또 해보려고 자기 사병들을 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거열형을 당했고, 조이는 눈물로 살려달라고 매달렸는데 아무리 자기 낳아준 어머니지만 더럽다 하여 궁에 유폐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때 재상이고 상국이고 중부, 즉 왕의 아버지의 역할을 했던 여부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여부리도 죽이려 하였으나 대신들이 말렸습니다. 그래도 이 진나라를 강성하게 하곤 한 상국인데 아버지와 같은 분인데 어떻게 죽이겠냐, 목숨만은 살려주자 해서 촉의 땅으로 또 마찬가지로 여부리도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시왕은 결국 여부리에게 시를 한 수 써서 보냅니다. 그대 이 진나라에 무슨 공이 있어서 그대를 상국이라 부르는가? 그대 이 진나라에 무슨
공이 있어서 10만 원 시급을 갖는 그런 호화스러운 생활을 누리는가? 내가 주는 이 술 한 잔으로 시름만 달래시기는. 자, 여부리는 자기의 씨앗이 결국엔 자기를 위패시키고 자기를 나중에 결국에는 시해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가 내려준 술에 독을 타서 독을 마시면서 거기서 생애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 조이의 아들 둘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들은 자루 푸대에 담아서 물탱이가 되도록 몽댕이로 훔신 두들겨서 이게 사람인지 뭔지 형체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죽였던 것입니다. 시왕정은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그때부터 시왕에게는 사람을 믿지 않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배신감과 상국 여부리로부터 받은 배신감, 이로 인해서 사람을 믿지 않는 그런 품성으로 변해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마천이 전반부에 시황제 정은 여부리가 아버지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나중에는 또 다시 고쳐 쓰는데 시황제 정은 자초, 즉 장영왕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누구의 아들이냐 하는 설이 분분한데, 여기 있는 저도 사실상 그래서 전문의에게 물어보고 하니까 12달 만에 나와서 시황제 같은 똑똑한 인물이 나오긴 쉽지 않답니다. 그 조이가 아마도 장영왕에게 시집을 가서 2달 만에 임신을 하였고 10달 만에 왕자 정이 태어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왜 역사서에서, 한서에 나오는 역사서, 기타 사기에 나오는 역사서 다들 그 의견이 분분할까 생각하는데, 인간의 내면을 보게 되는, 어째서 여부리가 그런 장사를 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발상하는 사람들의 그 인간의 본성이 과연 바른 것일까요? 사기를 집필한 사마천은 이 글을 쓰면서 붓을 집어던졌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본성이 무엇인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았다 합니다. 저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께 전달하면서 그래도 시왕 정은 자초의 아들이 맞다라고 저는 저 나름대로 제 주관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권력과 돈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더라도 자기 씨를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종종 역사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등장하지요. 그것이 우리 역사에서는 바로 고려의 공민왕에 관련된 얘기겠죠. 그런데 신돈의 아이냐 왕의 아이냐 이렇게 얘기들 하죠. 그런 얘기가 나온 자체가 그만큼 그 시대가 시끄럽고 번잡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래도 우리는 도덕적으로 맞는 얘기가 정사에 부합한 얘기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자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여기서 또 정리를 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원고 시대로부터 해서 요순 하운주를 대부분 제가 좀 이렇게 건너뛰었죠. 왜냐하면 어떤 단계, 요즘 말로 클라이막스라고 하죠. 클라이막스에 제가 꼭 또 내세울 인물이 그 시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인물 중에 하나가 복수의 화신 오자서라는 인물이고요. 그 오자서라는 인물은 바로 함려 부차 월왕 구천의 와신상담, 가시나무에서 누워 자고 쓸개를 핥으며 복수의 칼날을 가한다는 그 와신상담의 주인공이 바로 그 뿌리의 단초가 되는 것이 오나라 자서이고요. 여러분, 갈 길은 멀고 해는 저물다라는 일모도원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기고 와신상담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긴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오자서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준비하고요. 또 대표적인 인물
한 인물을 또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인물은 제가 비밀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정말 대단한 인물인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국시대가 지나고 시황제가 통일을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에 관련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힌트만 드리고 오자서 얘기를 다음 시간으로 한다는 얘기와 함께 오늘의 단원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 이도의 눈물 저자 김허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